숨이 안 쉬어져. 이대로 죽는 건가? 새벽 3시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진 한 남성. 숨은 턱턱 막히고 핸드폰은 침대에 넘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의식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 그가 마지막으로 택한 행동은 기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초가 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 아무도 곁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0세 이상이라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콘텐츠가 아닙니다. 당신이나 당신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정태윤입니다. 75세입니다. 심장을 45년간 진료해오며 깨달은 한 가지는 심장은 예고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그 위험은 누구에게든 찾아옵니다. 67세 남성, 은퇴 후 혼자 살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자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눈을 떴습니다. 쥐어짜는 듯한 압박감, 숨이 막히는 느낌, 온몸에서 흐르는 식은땀. 그는 처음에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지만 숨이 더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지자 단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지금 쓰러지면 아무도 날 못 본다. 그가 무의식 중에 한 행동이 바로 강한 기침이었습니다. 의식을 붙잡은 채 핸드폰을 더듬어 찾아 음성 명령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착한 구급대가 확인한 그의 상태는 혈압 70대, 맥박 불규칙, 심근경색. 병원 도착 직후 바로 응급시술에 들어갔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기침이 정말 심장을 살릴 수 있을까? 인터넷에는 기침 심폐소생술이라는 개념이 떠돌지만 이는 병원에서 모니터링 중인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기침이 심장 리듬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 잠시나마 의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대표적 예입니다. 기침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다만 심장이 무너지고 있는 짧은 순간 당신에게 신고할 수 있는 몇 초를 벌어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신 후 강하게 기침하십시오. 핸드폰이 손에 닿지 않으면 절대 걷지 말고 발로 끌어오십시오. 당신의 심장은 멈출 수 있지만 준비된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10초 안에 반드시 알아야 할 증상과 대처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집중해 주십시오. 심장마비는 대부분 예고 없이 오지만 사실은 그 전조 증상을 몸이 이미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그 몇 초, 몇 분을 놓치는 순간 결과는 생사를 가릅니다. 심장에 이상이 올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슴 중앙의 압박감입니다. 흔히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라고 표현되는데 통증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고 가슴 전체 혹은 명치 부근이 답답하거나 누가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단순한 가슴 통증과의 차이점은 이 통증이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쉬고 있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며 5분 이상 지속됩니다. 둘째는 왼쪽 어깨나 팔, 턱, 목으로 번져가는 통증입니다. 이 증상은 많은 사람들이 근육통이나 담으로 오해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밤중이나 새벽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통증이 어깨와 등 뒤까지 퍼진다면 이는 심장에서 보내는 명백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왼팔이 묵직하고 손끝이 저릿하거나 턱이 조이는 느낌까지 온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는 숨가쁨, 식은땀, 메스꺼움, 그리고 이유 없는 불안감입니다. 심장마비는 반드시 가슴 통증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여성은 비전형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슴은 멀쩡한데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속이 메스꺼리며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불쾌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심장이 비상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은 흔히 소화불량이나 공황 발작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이라면 이러한 전조 증상은 더욱 은밀하게 빠르게 찾아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 중 상당수가 평소에도 이런 느낌은 가끔 있었다,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곧 평소와 다르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시간을 놓쳤다는 의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시기를 불안정 협심증 또는 심근어혈이라 부릅니다. 혈관이 막히기 직전 피가 부족하게 흐르며 심장이 고통을 호소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이때 대처해야 생존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신호가 느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 몸을 멈추고 바닥에 앉거나 누우십시오. 머리를 너무 높이지 말고 심장과 머리가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둘째,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상태를 재확인합니다. 셋째, 의심이 된다면 절대 기다리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십시오. 그게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아무도 곁에 없어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핸드폰 음성 명령이나 SOS 버튼이 있다면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은 대부분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멈추기 직전의 신호를 무시하고 흘려보낸다는 데 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다, 어깨가 묵직하다, 숨이 벅차다, 불안하다. 이 네 단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멈추셔야 합니다. 그 순간 바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이제 실제로 심장마비가 진행되는 중일 때 어떤 상황에서 더 큰 위험이 되는지, 그리고 집 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심정지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장마비의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는 그것이 다른 질환으로 착각되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위장질환과 심장질환은 증상이 서로 비슷해 환자 본인도 심지어 보호자도 초기에는 오인하기 쉽습니다. 심장마비를 앞두고 나타나는 통증은 종종 명치 끝의 답답함이나 속쓰림으로 시작됩니다. 식후 더부룩함, 트림이 자주 나오는 느낌, 심지어 메스꺼움이나 구토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은 뭘 잘못 먹었나? 위가 안 좋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위장약 한두 알로 넘기며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착각입니다. 심장의 하부에 해당하는 부위, 즉 심장의 아래쪽 병로어 월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 분포상 복부 쪽으로 통증이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소화불량과 구분이 어려운 통증이 생기고 위산 과다, 위염으로 오인되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 혹은 평소 위장약을 자주 드시던 분일수록 이 혼동은 더 쉽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위장장애를 겪다 보니 심장 이상이 와도 기존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차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화불량은 자세를 바꾸거나 시간을 두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 이상에서 오는 복부 통증은 움직임과 관계없이 지속되거나 점점 악화됩니다. 게다가 폭통과 함께 식은땀, 두근거림, 숨 가쁨이 동반된다면 그건 위장이 아닌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위산억제제나 진통제가 통증을 잠깐 덮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진통제 하나로 심장 신호를 눌러놓고 며칠을 보내다 갑자기 쓰러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대처법은 심장과 위장을 동시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가슴이나 명치에 통증이 있고 식은땀이나 호흡 곤란이 동반된다면 소화불량이 아닌 심장 문제일 수 있다는 전제를 놓고 행동해야 합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간혹 위장 통증과 심장 통증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일반인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익숙한 증상이더라도 평소와 다르거나 강도와 양상이 달라졌다면
한 번은 반드시 심장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식사 후 명치가 답답하거나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식은땀이 흐르거나 이유 없이 불안해진다면 즉시 몸을 멈추고 상태를 관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분 이상 증상이 가라앉지 않으면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행동이 다음 날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심장마비가 오는 순간 의자에 앉아 있을 때와 바닥에 쓰러졌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떤 자세가 생존에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책을 보다가 또는 TV를 보다가 조용히 찾아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상태에서 움직이려고 하다가 더 큰 위기를 맞는다는 점입니다. 심장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앉은 상태에서 이미 통증이 시작되었다면 그대로 몸을 고정하고 호흡을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은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이미 혈압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걷거나 일어서려고 하면 심장은 더 빠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서다가 머리로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의식을 잃고 넘어지게 되며 머리를 부딪히거나 목이 꺾이는 2차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앉은 자세를 유지한 채 등을 등받이에 기대고 다리를 약간 앞으로 내밀고 머리를 약간 숙여 심장과 머리 높이를 맞추면 순환이 조금이라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실제 응급구조 매뉴얼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심장 보호 자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은 의식이 있을 때 최대한 구조 요청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전화기를 손에 가져다 놓고 119에 전화하거나 음성 명령으로 호출하십시오. 심장이 멈추기 전 몇 분간은 자가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행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앉은 채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교감신경의 흥분을 낮추고 심장의 부정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대 과호흡처럼 빠르게 숨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이 간단한 호흡만으로도 불안과 공포로 인한 2차 심박수 급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 침대에 눕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숨이 너무 가쁘지 않고 가슴 통증이 강하지 않다면 침대에 옆으로 눕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누우면 오히려 숨이 더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기립성 저혈압이나 폐에 혈액이 몰리는 심부전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앉은 자세가 훨씬 안전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심장에 이상이 느껴질 때 앉아 있다면 움직이지 말고 머리를 약간 숙이고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구조 요청을 하고 천천히 깊은 호흡을 반복하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생존 확률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침착하게 대처하는 법을 평소에 익혀두셔야 합니다.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 훈련되지 않은 몸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화장실로 향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위험입니다. 심장은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게 붙잡아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심장마비 생존의 필수적인 준비물과 집에 미리 갖춰둬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작스럽게 오지만 그에 대비하는 준비는 충분히 미리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분일수록 사전 대비는 생존 확률을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심장마비 생존 키트는 병원이 아닌 집 안에서 특히 혼자 있을 때 목숨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기본 준비물입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아스피린입니다. 100mg 저용량 아스피린은 심장마비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하나를 씹어서 복용하면 혈전이 더 커지는 걸 막고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위장 질환이 심하거나 출혈 경향이 있는 분은 사전에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비상약통에 반드시 하나쯤 넣어두시고 사용법도 가족과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약이 바로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 즉 혀 밑에 넣는 약입니다. 이 약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심장의 혈관을 빠르게 확장시켜 통증을 줄이고 산소 공급을 돕는 약입니다. 병원에서 이 약을 처방받은 분이라면 반드시 비상약통에 따로 보관하고 통증이 시작되었을 때 즉시 혀 밑에 일정을 넣어 복용해야 합니다. 혀 밑은 흡수가 빠른 부위라 몇 분 안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이므로 이미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는 상태 혹은 평소보다 혈압이 낮을 경우에는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이 약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은 분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 일반인이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 중인 분은 절대로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약은 구조 요청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고와 동시에 사용하는 응급 보조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자신의 병력과 복용 중인 약 정보 메모입니다.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갑 속 핸드폰 케이스 안 약통 옆에 작은 메모를 하나 준비해 두십시오. 거기엔 다음 4가지 정보만 정확히 적어두면 됩니다. 앓고 있는 병, 복용 중인 약 이름과 용량, 약물 알레르기 여부, 보호자 또는 가족 연락처. 구급대원은 이 메모 한 장으로 당신의 생명을 더 빠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는 핸드폰의 긴급 SOS 설정과 음성 명령 기능입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전원 버튼을 35회 누르면 자동으로 119에 전화하거나 보호자에게 위치를 전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119에 전화해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음성 호출 기능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연습해 두셔야 합니다. 스마트워치나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 중이라면 그 기기에서도 긴급 호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섯째는 AED 자동 제세동기 위치 확인입니다. 심정지 발생 시 4분 안에 전기 충격을 가하면 생존율이 23배 높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통계로 증명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라면 관리실, 지하 1층, 주민센터 등 가장 가까운 AED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인에게 혹시 자신에게 응급 상황이 생길 경우 사용을 요청드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해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준비는 나는 심장위험군일 수 있다는 자각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중 단 3가지만 해당돼도 심장마비 위험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준비는 불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하는 겁니다. 이제 심장이 실제로 멈추기 직전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느꼈을 때 그 순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멈추기 전 반드시 경고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걸 놓친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경고를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숨이 차다, 가슴이 답답하다, 팔이 저리다, 식은땀이 난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오고 몸에 힘이 빠지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바로 그때 해야 할 행동이 따로 있습니다. 단 10초 안에 생사가 갈리는 그 순간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일어서거나 걸어 다니려 하지 말 것. 화장실로 가려는 습관적인 반응, 핸드폰을 찾겠다고 방 안을 돌아다니는 행동, 이 모든 게 쓰러짐을 유발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끊기면서 단 몇 걸음 만에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움직이지 말고 즉시 몸을 고정하십시오. 의자에 앉아 있었다면 등받이에 기대고 바닥에 있었다면 옆으로 누워 다리를 살짝 구부립니다.
심장과 머리 높이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세는 순환을 유지하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공포감이나 불안으로 인해 호흡이 빨라지면 그 자체가 심장에 또 다른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를 반복하며 최대한 천천히 의식을 유지합니다. 심장이 갑작스럽게 멈추는 이유 중 하나가 공황 반응과 호흡 과다 때문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을 찾습니다. 스마트폰이 손 닿는 곳에 있다면 즉시 119를 누르거나 음성 명령으로 119에 전화해라고 외칩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기기에서도 음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폰이 손 닿지 않는 곳에 떨어졌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말고 발로 끌어오르거나 손을 뻗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됐다면 의식을 붙잡기 위한 행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강한 기침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질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강하게 기침하면 일시적으로 흉부 압력이 높아져 심장에 피를 더 오래 보내주고 의식을 몇 초 더 붙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침이 아니라 구조 요청을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침은 시간을 벌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 그 자체로 구조는 불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는 조금만 더 참아보자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심장에 이상이 왔을 때 지나치게 기다리는 것보다 괜한 오버를 하더라도 신고하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다행이고 도착했을 때 심정지가 시작된다면 그 몇 분의 판단이 생사를 결정짓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건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서서히 리듬이 무너지고 피가 흐르지 않으며 몸 전체가 느릿하게 꺼져갑니다. 그 흐름을 느꼈다면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호흡을 정리하고 신고하고 기다리는 것. 이 네 가지가 정확하게 지켜졌을 때 혼자 있는 상황에서도 살아날 확률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만약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당장 핸드폰이 멀리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휴대폰이 손 닿지 않는 곳에 있을 때의 생존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작 심각한 상황이 왔을 때 폰이 손 닿는 거리에 없다면, 그 몇 걸음이 생사를 가를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위험한 행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폰까지 그냥 걸어가면 되지. 이 한 걸음, 두 걸음이 심장에 주는 부담은 고혈압 환자에겐 혈압 급강하를, 심장질 환자에겐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류가 무너지기 시작한 몸은 단 23초 사이에 어지럼증, 구토,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바닥에 넘어지는 순간 머리 손상이나 경부골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면 손을 뻗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접근해야 합니다. 절대 서서 걷지 마시고 가능하면 몸을 바닥에 기대거나 엎드린 자세에서 무릎이나 팔꿈치를 지지대로 삼아 천천히 핸드폰 쪽으로 몸을 밀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발로 끌어오기입니다. 핸드폰에 고리가 달려 있다면 발끝으로 끌어오고, 그렇지 않더라도 슬리퍼나 수건을 이용해 발등으로 미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바닥에 있는 전화기를 발끝으로 끌어오거나 다리에 기대 놓고 손에 잡히는 범위까지 유도하는 훈련은 실제로 많은 고령자 생존 교육에서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려면 폰의 위치를 생활 습관처럼 고정시켜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핸드폰은 반드시 침대 옆 탁자 위, 화장실 이용 시에도 폰은 주머니나 가까운 선반 위, 부엌이나 거실에서 혼자 있을 때도 항상 몸 가까이에 둘 것. 특히 자주 사용하는 장소에 폰 거치대나 마운트를 설치해
떨어지지 않게 고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대, 화장실, 부엌, 거실 이 네 곳에만 이 원칙을 지켜도 응급 상황에서 신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음성 명령 기능을 활성화해 두는 것입니다. 폰이 손에 닿지 않더라도 119에 전화해, 긴급 연락처에 전화해 같은 명령어를 인식하게 해두면 정확히 눌러야 할 필요 없이 소리만으로 구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아이폰의 시리, 갤럭시의 빅스비, 구글 어시스턴트 모두 지원합니다. 핸즈프리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연결해 두면 조금 더 먼 거리에서도 명령을 실행할 수 있어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한 72세 여성 환자는 거실에서 심장통이 시작됐을 때 핸드폰이 식탁 위에 있어 엎드린 채 발끝으로 수건을 끌어 사용해 폰을 끌어왔고 음성 명령으로 119에 신고하여 생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자식들이 음성 호출 연습시켜 준 게 아니었으면 그날 그대로 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훈련입니다. 심장이 이상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지금은 움직이면 안 돼, 끌어와야 해라는 반사적인 판단을 하게 되려면 생활 속에서 미리 연습해둬야 합니다. 심장마비 생존은 순발력이 아니라 습관의 싸움입니다. 이제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인 화장실에서 심장마비가 왔을 때 가장 치명적인 행동은 무엇이고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점들을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5세 김옥자 씨는 1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해 왔습니다. 평소처럼 이른 새벽 화장실에 앉아 있던 어느 날 숨이 갑자기 가빠지고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더운 날씨 탓이겠거니 했지만 이상하게 손끝이 저릿하고 명치 부근이 답답해졌습니다. 잠시 후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핸드폰은 거실에 문은 잠긴 상태였습니다. 쓰러진 그녀를 발견한 건 아침에 방문한 큰딸이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선 골든타임을 넘겼다고 했고 간신히 의식은 되찾았지만 이후 심장 기능의 30%를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불운한 사고가 아닙니다. 화장실은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혼자 살고 있는 고령 여성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닫힌 공간, 과도한 힘주기, 핸드폰 부재, 구조 지연, 이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겹치기 때문입니다. 배변 중 과도하게 힘을 줄 경우 복부와 흉부 압력이 동시에 올라가 심장의 혈류를 순간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이른바 배변성 실신 또는 심한 경우 심정지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갑작스럽게 혈압이 출렁이며 심장 리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잠깐 어지럽거나 더운 것뿐이라며 참고 앉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5분 이상 가슴이 조이거나 숨이 가쁘다면 그건 단순한 변비가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야 할 생활 습관은 뭘까요? 첫째, 화장실 문은 절대 완전 잠금하지 마십시오. 특히 혼자 사는 분이라면 잠금 장치 대신 외부에서 열 수 있는 방식으로 교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고리에 수건 하나만 걸어두어도 가족이 구조할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둘째, 핸드폰을 꼭 가지고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화장실은 혼자 있는 시간 중 가장 외부와 단절되는 공간입니다. 비상 상황이 오면 목소리조차 전달되지 않습니다. 잠깐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심장마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셋째, 배변 시 무리하지 마십시오. 변비가 심한 분은 장운동 개선을 위한 식습관 변화와 필요시 복용하는 약도 병행해야 합니다. 무리해서 배출하려고 하다가는 심장에 너무 큰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협심증 병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욕실 내 온도 변화에 주의하십시오. 차가운 바닥, 뜨거운 물, 미끄러운 습기. 이 조합은 심장을 자극하고
넘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환경입니다. 따뜻한 물로 손과 발부터 적신 후 샤워를 시작하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깔아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손잡이와 비상벨 설치도 좋은 선택입니다. 변기 옆 손잡이 하나만으로도 심장 이상 시 무리한 움직임 없이 버틸 수 있고 비상벨은 위급 시 단 한 번의 손짓으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공간이지만 심장에는 가장 예민하고 고립된 공간입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험은 커지며 그 작은 공간 안에서의 1분이 생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여성 시니어들의 조용한 심장마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숨이 조금 찼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해서. 73세 이정분 씨는 서울 마포에 혼자 사는 여성입니다. 며칠 전 딸에게 좀 쉬고 싶다는 말을 남긴 후 며칠째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은 채 지내다가 우연히 놀러온 손녀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근경색 후 손상 진행 중. 그녀는 이미 심장 근육의 40% 이상이 손상된 상태였고 병원에서는 왜 지금까지 참았냐고 물었지만 정작 본인은 가슴이 안 아팠다는 이유로 병원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정분 씨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은 심장마비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여성에게서 훨씬 자주 나타납니다. 남성의 심장마비는 흔히 가슴 중앙이 쥐어짜듯 아프고 팔로 통증이 번지며 숨이 차오르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피로감, 숨참, 어지러움, 메스꺼움, 불안감 등 애매하고 흐릿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일부 여성은 감기 기운 같다거나 몸살이 온 것 같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여성의 호르몬, 체지방 분포, 말초 신경의 반응 방식이 남성과 달라서 심장의 통증이 직접적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폐경 이후 호르몬 보호 효과가 사라지면 남성과 같은 심혈관 위험군에 속하게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여성이 여전히 심장병은 남성의 병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여성은 참는데 익숙하다는 겁니다. 살림, 가족, 자녀,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내 몸은 나중에 챙기자는 습관이 위험 신호를 무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에서 의심해 봐야 할까요?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한 날이 3일 이상 지속된다. 평소보다 숨이 쉽게 차고 계단 오르기가 부담된다. 속이 자주 메스껍고 구역질이 느껴진다. 가슴 통증은 없지만 등이나 턱, 어깨가 묵직하다. 자꾸 불안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이것은 심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가족력, 과거 유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 EKG와 혈액 검사 TROPONIN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검사로 심장 손상 여부와 현재 상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CT 등으로 정밀 진단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심장 관련 증상은 절대 통증의 강도로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성은 심장이 아파도 아프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심장질환은 남자만의 병이 아닙니다. 여성도 특히 혼자 사는 고령 여성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몸의 신호를 자신만이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예방의 시작입니다. 이제 심장마비 위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생활 속 점검법과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어요. 그냥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좀 차긴 했지만 원래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닌가요?
69세 이남수 씨는 한 달 전 동네 주민센터에 설치된 심장건강상담소에서 간단한 산소 포화도 측정과 혈압 체크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혈압은 높은 편이고 맥박이 불규칙하다며 병원 진료를 권유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병원에 갔고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는 무증상 심방세동과 관상동맥 협착, 의사가 말하길 몇 주만 늦었어도 응급실로 실려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통증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조용히 버티는 장기이기 때문에 막상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심장 자가 점검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가 점검 1. 2층 계단 테스트. 하루에 한 번 2층까지 계단을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올라가며 숨이 차지 않는지, 가슴이 조이지 않는지, 오르고 난 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피로감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이 테스트는 심폐 기능의 기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만약 2층까지만 올라도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심장의 혈류에 이상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가 점검 2. 1분 맥박 체크. 조용한 상태에서 1분 동안 손목이나 목의 맥박을 직접 재보십시오. 정상 맥박은 성인 기준 6만 100회이며 맥박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든다면 심방세동, 서맥, 부정맥과 같은 심장 리듬 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할 경우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로 심박수 모니터링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가 점검 3. 산소 포화도 확인 SPO. 요즘은 가정용 산소 포화도 측정기도 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상 수치는 95,100%이며 90% 이하로 떨어진다면 심장이나 폐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만히 있는데도 93% 이하가 반복된다면 숨을 쉬어도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아주 간단한 3가지 점검만 해보아도 본인의 심장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전보다 다르다는 느낌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같으면 30분 거리도 무리 없던 산책이 요즘 유난히 힘겹다거나 새벽에 숨이 차서 깨는 일이 생긴다거나 잠이 들면 불안한 느낌에 금방 깨버리는 상황들. 이런 변화가 쌓이면 그건 신체가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심장은 스스로 회복하지 않습니다. 관절은 쉬면 낫지만 심장은 쉬면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과 작은 변화에 민감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예방은 스스로를 관찰하고 의심이 들 때 즉시 전문가를 찾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놓치게 했는지 의사로서 저는 수도 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나는 괜찮겠지라는 무심함 하나가 어떻게 큰 후회를 불러올 수 있는지 실제 상황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어요. 병원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이 말은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냥 피곤해서 늘 그랬으니까 하며 넘긴 불편함이 몇 시간 뒤, 몇 분 뒤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71세 남성은 가슴이 묵직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며 무심히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가족이 발견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30분만 빨랐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심장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런 참는 습관이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설마 내가 이 정도는 그냥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심장은 평소와 다른 느낌을 줄 때 그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불편함이 계속되거나 예전과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그 순간이 바로 행동할 시간입니다. 이제 위급 상황에서 의식을 유지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초 호흡 훈련과 대처법에 대해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반응은 공포입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 가슴이 조여오는 압박감, 그 순간 몰려오는 불안은 평소의 판단력마저 잃게 만듭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 중 하나가 바로 호흡 조절 훈련입니다. 쉽게 말해 패닉 상태에 빠지기 전에 의식적으로 숨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6초에 걸쳐 서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듬을 조절하면 교감신경의 과도한 흥분이 가라앉고 심박수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호흡에 집중하는 행위 자체가 나는 지금 대처하고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줍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은 위급 상황에서 의식을 붙잡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이 호흡법이 심장마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조 요청을 하고 119가 도착하기까지 그 몇 분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실질적 방법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심장질환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하루 한 번 1분씩만이라도 이 호흡을 연습해 보시길 권합니다. 훈련된 몸과 마음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심장마비에서 실제로 살아남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존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장마비로부터 살아남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랍도록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몸 상태를 빠르게 자각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피로나 소화 불량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스스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판단 하나가 생사를 갈랐습니다. 둘째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행동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자마자 앉거나 눕고 숨을 고르며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빠른 구조 요청은 도착 시간 차이만큼이나 생존 확률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셋째는 평소에 구조 요청 방법을 익혀뒀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음성 명령, 긴급 버튼 또는 가족과 미리 정해둔 비상 연락 체계를 실제로 사용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준비는 과해도 괜찮지만 부족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진 분들의 대부분은 증상을 조금만 더 참자고 넘겼고 이따가 자식한테 말해야지라고 미뤘으며 설마 내가라는 생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생존은 사소한 차이에서 갈립니다. 그 차이는 바로 느끼고 바로 반응하는 습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장마비를 견디는데 정말 중요한 습관 하나, 바로 혼자 있을 때를 가정한 훈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병을 막기 위해 좋은 음식을 챙기고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를 놓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 있을 때를 가정한 연습입니다. 심장마비는 혼자 있을 때 더 위험합니다.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판단과 행동을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을 연습해 본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지금 심장이 이상해진다면 어떻게 할까?를 상상해 보는 것. 눈을 감고 내가 앉아 있는 방에서 폰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119에 신고할 것인지, 어떻게 자세를 바꿀 것인지, 이런 시뮬레이션만으로도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력이 전혀 달라집니다. 또한 가족과의 비상상황 대응 공유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중 누가 어떤 순서로 연락을 받을지, 혹시 내가 말하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면 무엇을 보고 구조 요청을 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는 것 자체가 예방입니다. 심장은 예고 없이 멈추지만 준비된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 준비는 거창한 장비나 약이 아닙니다. 하루 1분의 상상, 몇 초의 반복 훈련, 그리고 설마 대신 혹시를 선택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이 결국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진짜 습관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 아무도 곁에 없다면 그 몇 초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당신을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슴이 답답하면 움직이지 말고 호흡부터 가다듬기. 평소와 다르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신고하기. 약과 정보, 구조수단은 늘 가까이에 두기. 그리고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는 것. 심장은 우리에게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혼자 있어도 살아남습니다. 혹시 혼자 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작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꼭 함께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데 실제로 쓰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